자,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법인세.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 우리 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업이익 계산하고 기타 수익비용, 금융수익비용 한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계산하고 그 밑에 법인세 비용을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는 어떻게 보면은 논리는 제일 쉬워요. 회사가 벌어들인 세전 이익에다가 세율 곱하면 이게 법인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세를 빼주면 얘가 당기순이익이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를 배워봤으니까 우리 재무회계는 어땠어요? 발생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기간 간 그 수익과 비용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회계 처리 방법의 선택에 따라서 막 이익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뭐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뭐 평가 이익 같은 게 잡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뭐 종속기업 투자이익 해가지고 막 그게 4조 5천억 이런 식으로도 잡히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세금은 그 공명정대하게 걷어야 되잖아. 과세 기준이 엄격해야지.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엄격하게 걷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 보는 이익의 기준하고 법인세 그 기업 회계 기준에서 보는 이익의 기준이 달라요. 회계 기준에서는 이익을 최대한 발생주의에 맞게끔 수익은 실현됐으면 인식하고 비용은 해당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하고 그래야지 이 기간의 손익이 올바르게 보고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만든 게 회계 기준이고요.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걸 채택을 하고 있어요. 돈 받을 권리, 돈을 지급할 의무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확정이 돼야지 뭐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1단계부터 341페이지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쭉 나와 있어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해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뭐 단계가 있죠. 한번 써볼게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 다음에 플러스 이런 거 해요. 용어가 되게 생소하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을 더해주고 빼기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을 해주고 그러면 이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돼요.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는 게 바로 법인세법상 회사의 이익이에요. 이거는 회계 기준상 이익이에요. 이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계산하면 법인세법상 이익이 얼마 나왔어? 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것들을 빼줘요.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빼주면 얘가 우리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해줘요. 세율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누진 세율이에요. 많이 벌면
더 많이 번 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산출세액이 나와요. 세액이 산출되었다. 그럼 얘를 납부하는 거냐?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했으면 뭐 가산세도 내야 돼. 그리고 미리 납부한 게 있으면 기납부세액 빼줘요. 미리 납부했다.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납부세액이 나와. 납부세액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법인세의 과세 체계고 이 구조가 뒤에 보면은 346페이지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해가지고 나와 이 양식대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왼쪽 상단에 각상면도 소득금액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계산, 산출세액 계산, 납부할 세액 계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막 다른 뭐 부가적인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요 346페이지 양식에서 2번부터 이제 끝까지 나와 있는 게 요 이후 단계예요. 그렇죠? 이후 단계가 되게 많죠. 신고서 양식에. 그리고 여기는 되게 간략하단 말이야. 간략해. 근데 이제 법인세를 배울 때, 그 전공 학생들이 배울 때 법인세 수업 시간에 그 세법을 수업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한 1주 아니면은 2주 이 정도 분량이에요. 이 부분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 부분들은 그냥 절차적인 거야. 뭐 해당하면 뭐 빼주고 더해주고 막 이런 거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거고 나머지 우리 14주를 가게 한다 그러면 한 12주 정도를 이거를 배웁니다. 이거를 이 세무조정이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이 법인세법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용어가 되게 이상한데 우리 회계학에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얘가 이익이죠. 이렇게 계산했어. 세법에서는 용어가 약간 달라요. 입금이라고 해요. 수익에 대응되는 말이 입금이에요. 그리고 비용에 대응되는 말이 송금이에요.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그게 이익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기준상의 이익하고 세법상 이익이 달라. 이 말은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입금이 다르고 회계상 비용과 세법상 송금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그림이 343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수익이야. 이게 입금이야. 그리고 이게 비용. 이만큼이 송금. 이렇게 볼게요. 그럼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우리 회사의 수익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했는데 세법에서는 한 이 정도 우리 세법에서 이 정도는 수익으로 인식한 것 중에 이 정도는 세법에서도 똑같이 수익이야. 입금이 맞아. 그런데 회사는 장부에는 수익으로 되어 있어. 회계 기준대로 수익으로 인식한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법에서는 얘는 입금이 아니야. 응? 아니야. 그리고 회계 장부에서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는데 세법에서 봤을 때 이만큼은 입금이야 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수익하고 입금하고 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이 필요 없겠죠. 아무런 조정이 필요 없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 회계상 장부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는데 세법에서 봤을 때는 수익에 해당되는 입금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은 걔네들을 입금에 가산한다라고 해서
입금에 산입한다 해가지고 장부상 계산한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 산입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부에는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그 법인세법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는 세무상으로는 수익이 아니야, 입금이 아니야. 이런 애들은 입금 불산입 해가지고 빼줘요. 빼기를 해줘.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요 영역에 해당되는 회계나 세법이나 똑같이 비용으로 인정하는 애들은 조정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회계상은 비용으로 인식했지만 세법 입장에서는 아, 이 부분은 비용이 아니야. 법인세법상 송금이 아니야. 근데 회사는 비용으로 이미 반영을 해서 여기서 다 빼놨단 말이야. 그런 것들은 송금이 아니니까 송금 불산입 이익에다가 더해주는 거니까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더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만큼 더해줘. 그리고 회사는 아직 비용 처리하지 않았는데 세무상 봤을 때는 비용이야, 송금이야. 여기 해당하는 만큼은 이제 송금으로 봐서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해가지고 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이런 세무조정을 우리 그 회계학 시간에 우리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배웠지만 회계학 시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뭐 매출과 매출원가,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부채, 사채, 충당부채 뭐 이런 것들을 각 강론별로 배우잖아요. 배우게 되는데 세무조정도 그런 각 계정 과목별로 세무조정하는 걸 배웁니다. 입금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고 송금에 해당되는 게 어떤 거다. 근데 기업회계기준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회사는 이렇게 인식을 했다.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 12주 동안 배우는 거예요. 법인세법이 한 이 정도 두껍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세무조정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세무조정을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다 보면 이 세무조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되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은 일단은 이 법인세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해라라는 얘기도 하지만 입금과 송금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해요. 각 계정별로, 각 주제별로 입금과 송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는 거를 알아야지 이 입금과 송금에 대한 내용을 알고 특히나 수익하고 비용하고 입금하고 송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학에 대한 재무회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탄탄하게 잡혀져 있어야지 법인세 세무조정이 이해가 됩니다. 얘도 헷갈리는데 얘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한다 이거는 못해요. 일단은 이런 거다. 지금 우리 요 수업 시간에는 법인세는 이런 과정으로 계산되고 이런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공제 이거 왜 하냐면은 2월 결손금이란 말은 결손금이 2월 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간 보고를 하잖아요. 회사는 기간 보고를 해. 계속 기업 가정을 하고 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이렇게 이익에 대해서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재무제표도 만들고 법인세 신고도 하고 해요. 근데 어떤 회사가 과거부터 뭐 이때까지 계속 손실을 봤어. 손실을 보다가 이때 이익이 난 거야. 이익이 났어요. 손실 났을 때는 법인세를 안 냈겠죠.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납부를 하겠죠. 자, 이때 100억을 손해봤어. 근데 이때 50억을 이익 봤어. 그러면 요때 회사는 50억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나요? 이 50억 이익은 회계 기간을 끊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이익이 50억이지 우리 회사는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누적 손실이 50억이야. 100억 손실 냈고 50억 이익 나서 아직 손실이야. 근데 세금을 내라고? 억울하잖아. 응?
쌓여 있는 과거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걔를 공제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응? 100억만큼 결손금이 있었다. 그때 이익이 50억 났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요 각삼도 소득 금액이 50억이었다라고 하면 이월결손 공제를 50억만큼 공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겠죠.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월결손금이 100억 있던 게 50억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제도가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예요.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각사람도 소득 금액에는 들어갔지만 정책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득들이 있어요. 그때 달라요. 이런 거. 예를 들면은 막 이런 거 했다고 쳐봐요. 막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워서 응? 정부에서 지원금을 줬어. 회사한테는 소득이잖아요. 소득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비과세 소득. 그런 거 이제 빼주는 거죠. 소득공제 어떤 항목에 지출했으면 걔는 법인세 낼 때 소득공제를 따로 해줄게. 막 이런 거. 정책적으로 해주는 거. 거기다 이제 그러면 이제 과표가 나오고 환출세액이 나오고 또 세금 단계에서 세금으로 세액 자체로 공제해주는 애들도 있어요. 주로 막 연구 인력 개발비 뭐 이런 거 대기업들 R&D 투자 같은 거 많이 하면 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세액 공제 제도. 니네 이런 투자 많이 하면 세금 깎아줄게. 그러니까 제발 투자 좀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어려운 이유는 요 세무조정이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책에는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납부세액을 얼마 내게 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막 최저한세라고 해가지고 야 그래도 최소 얼마는 내야지 이런 게 있어요. 세액 감면과 공제, 소득 공제 뭐 이런 것들을 무한정해주지는 않겠다.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제하는 그 항목마다 얘는 최저한세 계산 대상이다 아니다가 다 있어요. 최저한세와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 되게 특별히 인정해 준 거 그런 공제가 있는가 하면은 최저한세 계산 대상인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공제를 받더라도 최저한세에 걸리게 되면은 다 공제를 못 받는 거야.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있고 또 기납부세액 요거는 이제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내는 거. 그 미리 납부한 세금을 법인세 신고 납부할 때 빼주는 거죠. 먼저 냈으니까. 이런 게 보통 어떤 거에 있냐면은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주체에서 원천징수라는 걸 해요.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고. 여러분들 통장에 은행 예금 이자가 꽂힐 때 세금이 다 빠진 금액이 꽂히는 거예요. 그 세금을 떼고 주고 은행에서 나 대신 세금 신고를 해주는 거야. 그런 게 이제 원천징수인데 그런 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차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자 수익이 예금이 그러니까 현금이 늘어나면서 이자 수익을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이 돈 받을 때 이미 떼갔다니까 은행이. 근데 이 이자 수익만큼 당기 순이익에 포함돼 가지고 세율을 다시 곱해서 때려버리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때도 세금 떼고 돈을 받았는데 이때도 세금을 더 내면 억울하잖아요. 분계를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회사 분계는 이렇게 돼요. 돈 받고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돈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선납세금. 약간 선급금 비슷한 느낌인데 선급비용 비슷한. 응? 이자가 10,000원이야. 근데 그 중에 세금이 1,000원이야. 이러면은 이자 수익은 10,000원 잡히면서 돈은 9,000원 받아요. 헌납세금으로 1,000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야. 회사들은 이렇게 해요. 통장에 9,000원만 찍혔는데 내 헌납세금이 1,000원인지 어떻게 알아? 법인끼리 거래를 할 때는요. 그 금융기관에서 때 되면은 보내줘요. 내역을. 원천징수 내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원천징수 했습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같은 개인들 이런 신고 의무가 없는 개인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지만 이렇게 해줘요. 개인들도 돈이 되게 많아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사람들한테는 알려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조금 이따가 소득세 얘기하면서 또 해드릴게요. 법인세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신고 납부하냐면은 다음 연도 3월, 그러니까 결산 종료 후 3개월 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 예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계산 사례는 궁금하고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보세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주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얘가 제일 많아요. 얘가 제일 많아. 세금을 걷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게 비용이라고 인정 못 해줘. 막 이런 거 되게 많아. 접대비를 이렇게 과도하게 썼어? 매출액이 얼만데? 매출액 규모하고 봐서 그럼 있는 적정한 적대비는 이 정도 수준이야. 하고 적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임원한테 상여금 잔치를 했어? 임원 상여금이 한도를 초과했네? 그건 한도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 못해. 막 이런 것들. 그런 정책적인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과세 논리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것도 회계상 수익 비용, 세법상 입금 송금이 영원히 달라지는 세법에서 영원히 인정 안 해주는 이런 것들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기관기속 문제예요. 기관기속 문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지. 언젠가는 도래해. 이때 뭐 입금 불산입했던 게 다음 연도에는 입금 산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송금 불산입했던 게 다음 연도에 송금 산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또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잠깐 유보했다라고 해가지고 유보라는 걸로 이제 항목을 써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게 있고 이 유보에 대한 또 회계 처리를 중급 회계 시간에 또 배워요. 법인세 회계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법인세 비용이 여기 있는 납부세액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회계상 이 법인세 납부세액과 관련해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또 유보를 계산해서 유보의 세액 효과 해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돌려받는 유보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유보는 부채로 인식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법이 딱 들어오면은 회계학도 되게 어려워져요. 중급 회계에서 이연법인세 회계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가장 고난이도죠. 예, 이 세법이 법인세법이.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게 요거는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국세예요. 법인세.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은 뭘 받냐?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만큼을 여기다 10%를 곱해. 걔를 지방소득세라 그래요. 얘는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고 지방소득세는 관할 구청에 납부를 해요. 잠깐 앞으로 가서 우리 국세와 지방세를 잠깐 보면은 328페이지 국세 지방세 있잖아요. 국세가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국세 대표적인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거고 지방세의 대표적인 거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입니다. 재산세는 뭐 아파트, 토지, 건물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재산세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야. 왜냐면은 지방세는 그 관할 구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은 지방 관할 구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물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들. 거기 있는 아파트를 샀어. 그러면은 그 취득할 때 취득세 내는 건 이제 지방세예요. 그리고 그 갖고 있을 때 보유세는 재산세 같은 보유세 내는 것도 지방세야.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국세냐면은 개인한 그 납세 의무자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거든요.
종부세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아파트가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어. 그걸 다 합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종부세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가 되는 거고, 국세하고 지방세는 일단 관할이 달라요. 국세는 국세청, 산하, 지방국세청, 각 지방국세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산하에 관할 세무서, 전국에 다 있겠죠. 국세라고 해서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어요. 저 오지에도 세무서가 있어요. 무슨 세무서, 무슨 김천 세무서, 양천 세무서, 김포 세무서, 부산 세무서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런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는. 지방세는 뭐냐면은 세무서에서 취급을 아예 안 해요. 국세청에서 취급을 안 해. 이거는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이런 데서 다루는 세금이에요. 이런 데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 취업 준비할 때 막 회계, 세무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막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세무 공무원 시험 보는 학생들 있어요. 공무원 시험이 이제 국가직 있고 지방직이 있잖아요. 국가직에서 세무 공무원 응시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세무서나 국세청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 세무직으로 가게 되면은 시청, 구청, 군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루는 세금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런 거 다루고 상속세, 증여세. 이쪽에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 다루는 거예요. 완전히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근무하는 국세 공무원은 국가직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교양 시간이니까 그냥 얘기해줬고, 그 다음 이제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 해가지고 종합소득세 뭐 이런 것들 이제 볼 건데, 소득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부동산 세금, 뭐 상속 증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분량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살면서 제일 이렇게 내가 체감하는 세금이, 우리는 다 자연인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세금은 다 소득세라고 봐야 되겠죠. 부가가치세야 뭐 물건 사면서 나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니까 별로 체감이 안 돼요. 실제로 많이 내고 있지만 체감이 안 되는데, 소득세는 이게 현실적으로 팍팍 와닿는 세금이죠. 보시면 이렇게 이 분류체계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법인세는 출발이 뭐죠? 회사의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해가지고 조정상을 거쳐서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소득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장부를 만들어야 되잖아. 장부가 있어. 회사는 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그래갖고 회사가 어떤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다 과세 대상이 일단 되는 거야. 조정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법인세를 포괄주의라고 해요. 포괄주의. 근데 소득세는요, 개인은 뭐 장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도 내 자신 뭐 내가 만들어 볼 수는 있지만 그게 어디 신고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거 만들면서 살아요. 그래서 개인한테 부과하는 세금은 포괄주의로 과세를 할 수가 없어. 너의 재산 부가 늘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예, 공산당이죠. 그러면 안 되고 열거주의예요. 소득세는 이런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 하고 법에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열거가 되게 많아요. 예.
은행에 돈을 예금해서 이자를 받았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았다. 이자 소득.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았다. 배당 소득.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사업 소득. 자, 사업 소득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장부를 만들겠죠. 요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 계산 논리랑 똑같아요. 응? 개인일 뿐이야. 그리고 회사를 다녀서 회사한테 월급을 받았다. 근로소득. 응? 난 이제 은퇴해서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어. 연금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응? 그리고 이런 거 해당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냥 돈이 생겼어. 기타 소득. 응? 기타 소득. 요거를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종합소득.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응? 양도소득 이렇게 있고, 그리고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하고 분리해서 종합소득은 이제 종합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 종합선물세트 뭐 이런 종합과세. 퇴직하고 양도를 분류과세라고 해요. 여기다 합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 종합과세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우리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세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산출세액이 나오는 건데,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소득들은 합쳐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합쳐서. 응? 여기 있는 소득들은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과세, 그래서 종합소득, 얘네들은 분류과세라고 해갖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은 소득에 대한 세금, 그 세율은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 많이 벌면 세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더해서 과표로 계산한다는 거고, 얘네들은 따로따로. 왜냐하면 퇴직한 연도에 퇴직금은 좀 크잖아요. 내가 매년 받는 월급보다 많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잖아. 그 퇴직금 받은 연도에 퇴직소득이 종합과세가 돼버리면은 이때 과표가 엄청 커지면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퇴직한 연도에 앞으로 먹고 살 것도 걱정인데 퇴직금 받은 거에 대해 갖고 종합과세를 때려버린다? 이러면은 세금 폭탄을 맞는 거잖아요. 응? 양도소득도 집을 팔았어. 집을 파는 게 매년 있는 일이 아니고 어떤 이벤트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를 이런 일상적인 소득에 더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따로따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과세예요. 그리고 종합소득도 전부 다 종합해서 과세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종합소득 안에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라고 해서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그냥 끝나는 게 있어요.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에 뭐가 있냐면은 일부 이자 배당, 응?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있죠.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왜 이렇게 많어? 응?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업소득 빼고 전부 다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앞에 일부예요. 일부. 응? 일부. 어떤 요건에 해당하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겠다라는 거고, 분리과세가 뭐냐면은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또 뭔지 설명해
해줘야 되죠. 원천징수 아까 법인세 할 때 기납부세액 할 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자 같은 거 원천징수 한다고 은행에서 그런 거예요. 회사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5월인데요. 5월인데 5월 막 이런 거 여러분들 길 가다 보셨을 거예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우리 법인은 3개월을 줬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다음 연도 3월 31일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은 2달을 더 줬어. 힘드니까 개인은 법인보다 5월 31일까지 내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소득. 그게 아닌 사람들은 일부 분리과세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요 일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 일부가 뭐냐? 자, 일부 이자 배당, 일부 근로, 일부 기타, 일부 연금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일단 금융소득부터 하면은 이자하고 배당을 금융소득이라고 그래요. 금융소득. 왜 금융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어떤 자기 자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잖아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떼고 줘. 그리고 뗀 세금을 신고한단 말이야. 그 법인에서 무슨 은행, 삼성전자 이런 데 배당 주면서 배당소득세를 떼서 신고 납부를 대신 해줘요. 그러면 나는 따로 신고 납부 안 해도 돼. 그게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로 끝. 이자에 대한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14%예요. 14%만큼 떼고 끝이야. 나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돈이 되게 많어. 그래서 1년에 받는 이자랑 배당 금액이 옛날엔 4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갔어요. 2천만 원이 넘어가 라고 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 배당을 신고해.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빼줍니다. 나중에. 종합과세 한다라는 거는 다른 소득이 합산해 갖고 과표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부자구나. 분리과세 14%로 끝나면 안 되지. 다른 거랑 합쳐가지고 40%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근로소득자들 대부분의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 대부분 월급 생활을 한단 말이야. 월급을 받으면은 회사에서 소득세 떼고 주잖아요. 소득세 떼는 게 아니라 뭐 다 떼지.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 다 떼고 준단 말이에요. 내 연봉을 나누기 12 한 것보다 적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와. 그리고 월급 명세서에 소득세 얼마, 지방세 얼마 이렇게 써 있어. 소득세 뭐 30만 원, 지방소득세 3만 원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10%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 건강보험료 얼마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하고 줘요. 그럼 공제할 때 거기에 있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 납부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분리과세 되고 끝나는 거예요. 분리과세 되고 끝나. 근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합산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연금도 마찬가지고 연금을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결국은 다 합산해. 기타 소득은 뭐냐면은 저도 이제 기타 소득이 좀 있는데 기타 소득은 내가 소속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거 말고 다른 데 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면 회사가 돈을 받는 건데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무슨 회계사니까 뭐 어떤 자문을 개인적인 자문을 해줬어. 그리고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어. 이런 건 이제 기타 소득이에요. 응? 그런 거. 기타 소득도 1년에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예요.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보통 그 급여 생활자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고 끝나는데 원천징수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 한 번 정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연말 되면은 연말정산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연말정산. 연말정산까지 끝나야지 근로소득세 납부가 끝나는 거예요. 연말정산이 뭐냐면은 이자나 배당은 14%로 원천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로소득은 이렇게 뭐 몇 퍼센트로 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있어요. 간이세액 조견표. 말 그대로 대충 세액을 계산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어떤 표가 있어. 월급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를 떼,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몇 프로를 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총 받는 급여에서 일단 몇 퍼센트를 떼서 다달이 세금 그 원천징수 해가지고 회사에서 납부를 대신 해주는 거야. 나는 그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 거고. 그랬는데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법인세 이런 과세표준 계산하는 것처럼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고 그 추가 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왜 회사도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 거기다가 과세를 하잖아요. 근데 월급 받으면 총 급여에다 과세를 해버리면 안 돼요. 얘도 먹고 살아야지. 내 딸린 식구가 몇인데 소득공제라는 거 있어갖고 뭐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부양가족 중에 뭐 경로우대자가 있다, 어린이 영유아가 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뭐 장애인이 있다, 뭐 식구가 많다, 이런 거에 따라서 인적공제를 해줘요. 한 명당 얼마 공제해줘. 그리고 아까 막 얘기했던 뭐 신용카드 쓴 거, 뭐 의료비 지출한 거, 교육비 지출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공제 항목에 쭉 열거가 되어 있어. 그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나야지 나의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고, 요 근로소득 금액이 내가 근로소득밖에 없다라고 하면 근로소득 금액 자체가 이 나의 소득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야. 그 이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월급 줄 때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월급 줄 때는 대충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해. 그거를 이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갑근세라는 말 들어봤을 텐데 갑근세라고 해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해가지고 이게 갑종, 을종이 있어요. 붉은세도 있어. 근데 일종 근로소득은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갑종이에요. 갑종, 을종이 있습니다. 그 갑근세라는 거를 이제 떼고 그러고 나서 연말정산할 때 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이런 자료들 회사에다 제출하세요 이런 거 하거든. 그럼 뭐 안경점 가갖고도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비 이런 거 영수증 받고 별거 다 해요. 이때 막 여기저기 옛날에는 이런 거 직접 다 떼야 됐어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많이 간소화돼가지고 국세청 홈택스에 자기가 등록하고 로그인하면은 자동으로 내가 1년 동안 얼마 썼는지 뭐 다 나와. 신용카드 얼마 썼고 전통시장에서 얼마 썼고 체크카드를 얼마 썼고 의료비를 얼마 썼는지 다 나와요. 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막 나와. 소득공제 항목이 나오면은 근로소득 금액이 결정돼갖고 이 연말정산 했을 때 나오는 산출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랑 그동안에 내가 갑근세 원천징수 당했던 거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산출세액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근데 그동안에 내가 원천징수 당한 게 700만 원이었어. 그럼 나는 세금을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미 700만 원을 다달이 원천징수를 한 거잖아.
그럼 이때 200만 원을 환급받는 거예요. 응? 이래서 연말정산은 뭐 13월의 월급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직장인들이 막 꽁돈이 생긴 느낌이고 막 이렇다는 거잖아요. 약간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조삼모사 같은 거. 이게 정부에서 이 갑종근로 가근세 세율을 올렸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응? 올린 이유가 연말정산할 때 더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얘를 낮추면은 다달이 내 실수령 월급은 더 늘어나죠. 대신에 연말정산할 때 추가로 내야 될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조삼모사라고 해요. 우리끼리는. 이렇게 이제 근로소득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 세율 표를 보면요. 여기 종합소득세 세율이 나와 있나? 373페이지 보시면 소득세율이 나와 있어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이렇게 있죠. 과세표준 구간이 이거는 총급여액, 연봉 뭐 이게 아니에요. 과표, 과세표준. 이런 거 공제 이런 거 다 빼서 나오는 과세표준 수준이 1년에 1200만 원 이하.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불편해서 숫자를 만지는 사람들은 만 원 단위로 뭘 쓰는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1200만 원 이하는 6%야. 세율이. 그리고 1200만 원 초과부터 46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이 15%. 요건 이제 한계 세율만 일단 쓸게요. 그리고 4,600에서 8,800 여기까지가 24%. 그리고 8,800 초과부터 1억 5천 여기까지는 35%예요. 그리고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 38%. 그다음에 3억 초과 5억 이하 40%. 5억 원 초과 하면은 42%. 자, 이게 1200만 원까지는 과세표준에다 그냥 6% 곱하면 끝나요. 근데 요 1200에서 4600 사이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과표에다 15%를 곱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억울하잖아. 1200만 원일 땐 6% 세금 내는데 1300만 원이면 15%를 내야 돼?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72만 원 더하기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앞에 있는 과표 구간의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 그러니까 이거는 1200만 원까지는 6%를 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또 초과된 거에 대해서 24%를 하겠다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요 시작점 이전 단계에 요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여기 있는 금액들이에요. 더하기로 나와 있는 72만 원 여기다가 뭐 72만 원이 써 있잖아요. 칸 좁은데 72만 원, 582만 원, 1,590만 원, 3,760만 원, 9,460만 원, 1억 7,460만 원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뭐냐면은 요 앞에 요 해당되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 구간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값이야. 그러니까 요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4%, 그 앞전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뭐 2,200부터 4,600까지는 15, 1,200까지는 6%까지 계산하는 요거를 다 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보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회사 막 입사하면은 제일 윗단계 받아요. 첫 해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왜냐면 첫 해에 왜 이렇게 적은 금액이 나오냐면은 1월 1일 날 입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보통 뭐 하반기 뭐 입사하면 일단은 합산되는 급여 자체가 몇 개월치가 안 돼. 그리고 1단계 좀 대기업이고 연봉 센 데로 갔다라고 하면은 2단계 정도. 사회초년생들이 1, 2단계 정도의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24% 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이제
과장님, 차장님들, 뭐 부장님 이상 되면 이제 35% 구간에 가는 경우도 있고 24% 정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능력과 뭐 회사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뭐 회사의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끝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저는 막 들쑥날쑥한데 저는 최고 구간에도 있어 봤고요. 그거보다 아래 단계인 40% 구간에도 있어 봤어요. 주로 38%에서 42% 선에서 움직여요. 제 세율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붙고 이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요. 6.9%를 곱한 걸로. 국민연금은 상한 캡이 있어. 근데 건강보험은 상한 캡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 어떤 추가적인 이런 기타 소득을 받아도 얘가 종합과세 되면은 절반이 뜯겨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돈을 받으면 학교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공제만하고 딱 줘요. 그 강사료의 대부분이 저한테 입금이 돼요. 근데 연말정산할 때 그것도 근로소득이거든요. 학교에서 받는 것도 제 회사 근로소득이랑 학교 근로소득 더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한 절반이 세금으로 뜯겨요. 저는 절반이 세금으로 뜯기고 다른 기타 소득이 있으면은 또 5월 달에 추가로 또 더 납부를 해야 되고. 자랑한 건 아니고 이 그러니까 그 막 운동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소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 쓰면 그만큼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쓰는 거고, 그 연예인 얘기 잠깐 드려보면은 연예인들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사업소득, 기타소득, 뭐 근로소득 뭐 이런 소득의 구분 차이. 연예인들 중에서도 많이 뜨기 전 막 이럴 때는 어떤 소속사에 소속돼서 월급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로소득이 일단 있어. 그런데 뭐 CF를 찍었어. 그러면 내 근로소득 하다 CF를 어쩌다 한 번 찍었어. 운동선수야. 김연아? 뭐 그냥 어쩌다 한번 그냥 무슨 시청 이런 소속으로 일하던 유도 선수였다. 유도 선수. 이런 애가 CF를 찍어서 금메달 따가지고 인지도가 올라가 CF를 찍었어.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이에요. 그렇죠? 기타 소득이 면세점이 그 분리과세점이 300만 원인데 훨씬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종합과세 하겠지. 근로소득이랑 기타 소득 합쳐가지고. 그런데 어떤 김연아 정도 되는 운동선수다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이라고 볼 수 없겠죠. CF가. 기타 소득은 하고 사업소득의 구분은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사업이 되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CF 찍고 뭐 하는 게 그냥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장부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고를 하는 거고. 사업자죠. 연예인들 다 뭐 사업자처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세금 문제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그동안 나왔던 뭐 강호동이라든지 뭐 송혜교라든지 좀 시끄러웠던 연예인들 보면은 항상 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건데 수익은 명확해요. 출연료 받은 거, 뭐 CF 뭐 촬영료 받은 거. 근데 이게 비용이야. 비용이 불명확해. 비용에다가 연예인이니까 뭐 자기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 이런 것들 나의 사업 비용이다. 연예인 몸 관리해야죠. 운동 헬스클럽 다녀야 돼. 응? 뭐 촬영하고 뭐 하면서 밥도 사 먹어야 돼. 이런 게 이제 비용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근데 이런 비용들이 애매한 게 많잖아요. 이게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야? 개인적인 비용이야? 그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막 생겨요.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야? 야, 이 옷 협찬 받았는데 너 왜 비용 처리했어? 이런 것들. 그런 게 문제가 생겨서 연예인들에 대한 그 세금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수익은 그냥 너무나 명확히 수익을 누락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가를 지급하는 쪽에서 자기네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은 다 오픈이 된다고요. 문제는 비용이에요.
그 이런 그 비용 처리를 얼마나 적절히 잘 하느냐, 명확하게 하느냐, 증빙을 갖춰놓고 매니저 월급 뭐 이런 거 다 비용이지. 그런데 뭐 회식을 했어 매니저랑. 근데 이게 적정한 회식의 수준을 넘어선 막 그런 생활비 같은 걸 다 비용으로 넣었어.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 판단의 기준도 되게 애매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적당한 선에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비용 같은 게 과하면은 그 세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막 이쪽에서 소득세 쪽에 문제가 되는 거는 기타인 줄 알았는데 사업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게 문제가 있거나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데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아는 사람 중에서 연예인들 세무만 하는 회계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유재석은 비용을 항상 0원으로 신고를 한대요. 0원. 그러니까 수익을 다 신고한대요. 100% 소득으로. 하나도 공제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렴한 것도 정도껏인데 정말로 이 비용을 0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 다 내는 거거든요. 응? 근데 그렇게 욕심을 안 부리고 그렇게 한대요. 나중에 대선을 나올라 그러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회계사들끼리는 그렇습니다. 대선 나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거고 소득세에 대한 거 살펴봤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시에 많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퇴직소득에서 분류과세를 하는데 똑같이 이런 과세 세율 체계로 간다라고 하면 똑같이 이런 세율 체계로 간다라고 하면 얘도 뭐 종합과세만 안 될 뿐이지 세금 폭탄은 마찬가지잖아요. 퇴직소득은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퇴직소득은 뭐 퇴직금을 받잖아. 그냥 편하게 퇴직금이라고 쓸게. 얘가 퇴직소득 금액이다. 퇴직금에다가 근속연수를 나눠줘. 근속연수분의 1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과표가 되는 거예요. 10년 다녔으면은 받은 퇴직금의 10분의 1이 과세 표준이 돼.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 과세 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해. 그럼 10년치 퇴직금에 대해서 1년치만 과세해? 너무 많이 깎아주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깎아주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깎아주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나누기 근속연수분의 1 했었잖아요. 다시 근속연수 곱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약분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똑같지 않고 이 근속연수를 한번 나눠줘서 과세 표준을 낮춰주죠. 그럼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겠죠. 이쪽으로 갈 게 일로 낮아지겠죠. 그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에다가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10분의 1 해놓고 그 10분의 1치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 거기에 10을 곱해주는 거야. 퇴직금은 이런 식으로 세금을 냅니다. 소득세 중에서 제일 저렴한 세금이 퇴직소득세예요. 퇴직소득세 저렴하게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요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얘기도 볼까요? 부동산에 관한 세금 해가지고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동산 우리 약간 회계로 치면은 유형자산 그런 거죠. 양도소득의 일단 과세 대상은요 부동산과 주식이에요. 부동산하고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주식에 대해서 내게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일단 뭐냐면은 어떤 자산을 양도했을 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자, 어떤 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 팔면은
판 가격이 있죠. 양도가액. 응? 그리고 내가 취득한 취득가액이 있어요. 응? 그리고 내가 취득해서 양도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경비들, 뭐 필요 경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응?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한 요 금액이 양도 차익이 되고, 이게 이제 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좀 뭐 많이 있어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네, 뭐 기본 공제네, 뭐 막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요 재산 그 자산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본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야. 어떤 차익을 본 이벤트는 매년 있는 게 아니니까 종합과세 하진 않고 이런 게 있을 때 얘만 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 세율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규정도 조금 있어요. 세율에 대해서는 기본 일반적인 양도는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제 뭐 미등기 전매를 했다든지 뭐 부동산을 뭐 1년 이내 처분했다든지 막 이러면은 뭐 투기에 대한 과세하고 막 세율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하고 부동산에 해당하는 권리 이것도 다 부동산 양도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뭐 분양권 또는 뭐 특정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인데 주식을 팔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회사를 만들고 회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파는 주식을 파는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부동산의 양도랑 똑같다고 봐서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세법은 어떤 머리 좋은 애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편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법을 고쳐요. 이런 거 과세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세법도 많이 쫓아가가지고 웬만한 건 다 그 과세 영역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서 이런 거 피해가기는 어렵고 주식에 대해서는 크게 상장 주식하고 비상장 주식이 있어요. 원래는 주식에 대한 양도도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내는 게 맞아요. 응? 주식을 싸게 샀다 비싸게 팔았으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맞지. 그런데 우리 상장 주식 그 증권거래 활성화, 주식시장 안정화 뭐 이런 걸 위해서 상장 주식의 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우리나라가. 80년대 뭐 증권시장을 처음 오픈하면서 상장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단 대주주에 대한 양도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겠다. 대주주의 요건이 지분율 3% 이상. 대주주를 해놓고 3%라고 하니까 되게 조금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요. 상장 주식의 3%면요 엄청난 대주주예요. 우리 봤잖아요. 이재용 회장 지분이 0. 몇 프로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대주주예요. 3%만 돼도. 이건희 회장이 4.7%막 이랬으니까 삼성에서 개인 주주 중에서 이 양도세 대주주에 해당하는 건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물론 세법적으로 할 때는 뭐 특수관계자를 다 따지지만 단순히 퍼센트로 하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3%라고 하는 것도. 나머지는 다 비과세. 비상장 주식은 과세. 10%, 20% 이렇게 과세를 해요.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아니면 20% 양도소득 세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정치권에서 문제가 잠깐 됐었던 게 상장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하는 게 맞아요. 과세를 안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근데 지금 비과세를 해 오다가 과세로 이제 바꿨잖아요. 바꾸려고 막 시도를 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거를 건드린 것 같아. 대주주 요건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 차익으로 인한 소득은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배당 소득 아니야. 주식 이거는 배당금 받은 소득이지 금융 소득 아니에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양도 소득인데 비과세란 말이야. 근데 정부에서 얘를 과세를 하고 싶거든. 작년에 막 주식이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영끌해가지고 막 주식 사고 돈 벌고 이랬잖아요. 과세를 하고 싶으니까 어떤 입법을 바꿔가지고 과세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대주주 요건을 건드려서
웬만하면 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대주주 요건에 걸리게끔 해갖고 이 법을 막 이게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했다가 욕을 먹고 난리가 나고 막 이랬던 거예요. 대주주 요건을 건드릴 게 아니라 차라리 1년에 뭐 요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 금액이 뭐 1억 원이면 1억 뭐 그 정도 이상이 되면은 뭐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있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대주주 요건을 얘를 좀 흔들어 버린 거지. 요 지분율 요건에다가 플러스 금액 요건을 해가지고 뭐 3억 원 이상만 해도 뭐 대주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과세를 하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욕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도소득이고요. 부동산은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 관할구청에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니까 국세예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관할구청에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죠? 등기를 안 해줘요. 부동산은 사면 이 부동산은 몇 번지에 몇 동 몇 호 이거는 내 겁니다라고 등기를 딱 해줘야지. 집문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으면은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거다라는 게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냥 점유하고 있을 뿐이지.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옛날에는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내고 그다음에 취득세를 냈었는데 등록세라는 게 이제 부동산 취득할 때는 없어지고 그냥 취득세에 다 포함이 됐어요. 세금이 등록세만큼 깎아준 게 아니라 취득세에 포함시켜고 이름을 취득세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세 낼 때 취득세만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취득세에 20% 지방교육세, 10%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도 냅니다. 이렇게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알죠. 재산세를 내고 그리고 보유하는 부동산이 많으면 많아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은 전부 다 합쳐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말도 요 종합과세 하겠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종합과세 하겠다. 다 합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겠다. 서울에 뭐 10억짜리 지방에 1억짜리 있으면은 10억에 대한 재산세, 1억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냈었는데 종부세는 11억 원에 대한 종부세 종합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종합과세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상속 증여와 세금 좀 요거는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상속 증여와 세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전체에 대한 정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속 증여 얘기를 하면은 제가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다 듣는 게 너무 지루해질 것 같고 짧게 하면은 너무 좀 할 얘기를 다 못할 것 같고 이래서 물론 이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